사회주의가 승리하려면, 종국적으로 승리하려면 미국이 자본주의의 대빵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돼야 되겠죠. 그건 맞죠. 그래야 되죠. 왜냐면 미국이 남아있고 일본이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순차적으로는 한꺼번에 동시에 된다는 동시혁명이 아니라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조건이 다른데 한꺼번에 동시혁명이 되겠어.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우리 뭐라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래서 세계혁명이 되려면 오늘날은 세계 정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나라부터 그죠? 순차적으로 혁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혁명.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나라부터 러시아부터 중국부터 이렇게 한 거죠. 베트남부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잘난 척하죠. 봐봐, 러시아 한 나라에서 혁명이라 가지고 되냐? 결국 러시아 혁명이 실패했잖아. 그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혁명이 안 일어나서 그러는 거야. 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 그죠? 그건 말이 안 맞다 그랬죠. 왜냐하면 혁명의 조건이 나라마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시기에 동시에 혁명 조건이 성숙할 수가 있겠냐고. 불가능하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먼저 성공한 건 어때? 러시아에서 혁명이 먼저 성공한 것은 러시아 민중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러시아 민중들의 요구가 뭐야?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일본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민족적 감정이, 그죠? 민족적 감정이 훼손됐죠? 민족적 감정이. 러일전쟁에서 졌잖아. 1차 대전에도 지고. 민중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유식한 차원에서 그러죠. 야, 중국 혁명에 실패한 거는 중국의 자본주의가 되고 나서 노동계급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패한 거, 그런 혁명이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지. 중국의 그 당시 민중들, 다시 말해서 민중은 뭐겠어요? 농민, 그죠? 노동자, 그 다음에 외세에 신음하는, 그죠? 외세에 신음하는, 그죠? 외세에 신음하는 하급 지배계층이겠죠? 이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야. 이 봉건제를 타도하자. 그리고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청나라가 아무 힘도 못 쓰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권, 그죠? 중국의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민중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체계가. 자, 이거는 방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읽어봅시다. 이 명령은 8월 23일 노동자들의 동기가 중간 계급의 국민방위대회에 진압당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848년 6월 노동자혁명, 1871년 파리코민의 진압에서 보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노동자들의 역량과 전략이 부족할 때 반복되었다. 혁명이 소환기에 진입하자 황제는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10월 5일 침략을 통해 헝가리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으며, 이는 인민들에게 있어 입헌 정부의 원리에 대한 도발로 간주되었다. 국민방위대가 6일 대중공기를 일으켜 군대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민중과 정부 사이에 투쟁이 발생했고, 황제는 온 위치로 도주하였다. 황제를 지지하는 슬라브주의자들은 6만 군대를 모아 빈을 포위하였다. 혁명의 과정을 보면, 자, 처음에 혁명 시작은 계급연합이죠. 계급연합은 농민, 노동자, 그 다음에 상공인, 부르주아죠.
상공인. 이게 혁명의 시작이야. 그런데 여기서 파괴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혁명의 파괴. 혁명의 파괴는 단순한 거는 지배계급, 다시 말해서 왕정이죠. 봉건제죠. 왕과 귀족의 군대가 강한 경우. 이건 너무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있지만. 그 말고 더 복잡한 거는 이 계급연합, 농민과 노동자, 상공인의 계급연합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돼서 노동자가 고립돼요. 노동자가 고립된다. 그죠? 1848년 파리에서 1848년 6월혁명이죠. 6월혁명. 노동자들이 어때요? 노동자들이 국가공장, 실업자들에게 돈을 주니까 국가공장이라 했죠. 국가공장을 폐쇄하니까 노동자가 봉기를 했단 말이야. 노동자가 봉기를 했는데 이 진압을 누가 했어? 이 농민과 파리 외의 그 농촌 지역의 군인들과 파리의 상공인들이 진압을 했다. 이 지배계급과 연합해서 진압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농민과 상공인은 세금을 내. 세금. 농민과 상공인은 세금을 낸단 말이야. 세금. 이 세금을 내는 농민과 상공인이 볼 때 저 노동자들, 실업자들이 일도 안 하는데 국가공장 내가 낸 세금으로 저놈들이 생자촌을 먹고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국가공장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지배계급과 연합해서 이 노동자 혁명을 파괴하는 거야. 이와 같이 혁명이 파괴되는 거는 왕 군대의 강한 경우, 그 다음에 피지배 계급의 계급연합이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가 일단 혁명을 시작되면 농민, 노동자, 상공인에서 이 노동자가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혁명을 딱 같이 하되 혁명이 시작됐고 나서 노동자가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혁명 시작 후 노동자의 주도권 장악.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노동자의 주도권 장악.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부르주아, 그죠? 부르주아 기구를 폐지하는 거라고 그러죠. 파리코문에서 그렇게 상비군, 군대 말이야. 상비군을 폐지하고 노동자 군대를 만들어. 공무원이죠, 공무원. 즉 관료를 없애버리는 거야. 관료를 없애고 노동자들이 어때요? 돌아가면서 당번제죠, 순번제로 공무를 담당. 그러니까 혁명이 시작 장악이 되면 부르주아를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 그게 속도가 늦으면 이 상공인들, 부르주아들은 보통 이 배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공동의 적인 왕과 귀족을 타도하면 이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좀.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런 아까 말한 노동자 혁명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약간 복잡한데, 첫 번째는 그 황제가 바깥에 있는 상비군을 데려와 가지고 노동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무장을 한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국민 방위대는 북소수만 싸울 준비를 했고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수적으로 강력했지만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 훈련도 받지 못했고 중간 계급에 의해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다. 혁명이 성공했던 3월과 5월은 반혁명 진영이 혼란에 빠졌으나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 프랑크푸르트, 바덴, 켈른 등의 혁명 세력은
혁명에 패배하여 빙을 도와줄 수 없었다. 1848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시민군과 황제군이 충돌했으며 11월 1일 황제군이 빙을 점령하였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군주적으로 선포돼 절대주의가 부활하였다.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의 혁명 가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 혁명이 됐죠, 그죠? 혁명이 시작이 돼서 혁명이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농민이 무장했어. 무장. 무장해가지고 민중군대가 탄생을 한 거야. 이럴 때 뭐라 그래, 부르주아들은? 이 부르주아들은 질서를 회복하자 그러죠. 질서를 회복하자. 질서를 회복하자. 이제는 평화가 질서를 회복하자. 그래서 무기를 반납하라 이러죠. 무기를 반납하라. 그래서 노동자 군대를 어때요? 해체 하고 다시 상비군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뭐 똑같아. 어디나 광주도 어때? 똑같죠? 광주도 어때? 계엄군이 물러났잖아. 물러나서 시민군이 무장을 했는데 중간계급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했어?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회 지도층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애들이죠. 그죠? 사회 지도층이 어때? 무기를 반납합시다 이러잖아. 그죠? 무기를 반납합시다. 이제는 사태가 무기를 반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똑같아, 어느 나라. 근데 저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네. 또 보면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법의 문제로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시간이 그 당시에는 반납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막 물론 80년대는 화염병도 있었고 돌도 있었고 그래서 출발되었지만은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민주주의를 하는 방법이 총 옛날에는 시대적으로 해방 이후에 그다음에 한국전쟁까지 내전 상태였었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80년대는 화염병과 지금은 또 촛불로 그러니까 어떻게 방식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일어날 거냐든지 그때 무기를 반납하는 것 자체보다도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다르잖아요. 시대적 조건에 다른데 지금 내가 예를 든 거는 광주잖아. 광주에서 어떻게 해서 군인들이 계엄군하고 군인들이 총칼로 어때요? 시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장 봉기한 거 아니야. 이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대법원에서. 헌법상의 저항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헌법에 합헌적인 거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그랬어. 저항권, 무장에 대해서 저항권. 이건 헌법상의 권리야. 그러니까, 우리 박건영 동지의 말이 맞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자, 이 말은 안 맞지만, 1980년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시민들을 무장으로 학살했다니까? 그 당시에는 무장 봉기가 맞는 거지. 1980년에 광주에서는. 군인들을 와가지고 시민을 다 총으로 쏴주고 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지금은 그게 안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고,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시민군들이 무장을 해서 그 사람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군인도 죽이고. 그거를 합법적이고 저항권이라고 오히려 대법원이 국가에서 나중에 보상까지 해줬잖아요. 80년대는 그 당시 그렇지. 마지막에 부처나 막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그런 어떤 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목숨 걸고 그때는 끝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 계급 연합 형태로 혁명이 되고 나서 그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는 그 안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데 통상 이 부르주아들이 그죠? 사회 명방가들이죠? 지도자들이 노동자 농민의 무장을 해제하고 부르주아가 권력을 가지려는 이러한 게 벌어지고 그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차이점 프로레이션 의회는 여기 나왔죠. 농민과 수공업자 즉 민중들이 참여한 거예요. 선거에 프로레이션. 근데 프랑크푸르트 의회 국민의회라고 그러는데 독일 연방의회 여기에는 과거 신분제에서
농민과 수공업자가 적었다는 거.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해봤더니 농민과 수공업자를 참여시키니까 400명 중에 어때요? 범좌파가 다수가 차지했죠. 그리고 우파가 소수고. 근데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과거 신분제 그러기 때문에 우파가 다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차이점을 하고 있냐면 이 프로이션 의회가 더 민중적인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민중을 참여시키는 선거 계획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뭘 알았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혁명을 하면 뭐 해야 되냐면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개혁이죠. 있는 선거 개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를 해야 혁명 세력이 다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타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이션은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타도했다는 거예요. 민중들이 참여했고 프랑크푸르트는 그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혁명에서 선거 계획을 안 하고 그대로 선거를 하면 혁명 세력이 소수가 돼. 혁명 후 기존의 부르주아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하면 혁명 세력이 소수가 된다. 바로 레닌이 혁명 이후에 재헌의회 선거를 했는데 과거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한 거야. 재헌의회 선거를 하니까 어때? 혁명파가 소수가 됐죠? 그러니까 어때? 레닌이 이 재헌의회를 어떻게 했어? 해산시켜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유럽의 의회주의자들이 이걸 비난해. 유럽의 의회주의자들이 레닌을 비난해. 왜? 합법적으로 성립한 그 의회를 레닌이 그 소비에트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했다는 거야. 레닌이 잘못한 거지. 레닌이라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재헌의회 할게. 근데 바로 재헌의회 하면 안 되고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선거하니까 러시아 수도에서만 혁명 세력들이 다수고 지방의 농민이나 이런 데서는 혁명 세력이 소수가 돼가지고 재헌의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 해산해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혁명이 다 그랬어요. 프랑스 1848년 혁명 직후 선거를 해서 그대로 선거했어. 선거를 하니 혁명파가 소수 다 했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혁명을 하면 혁명을 하면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죠. 혁명을 하면 새로운 헌법이 필요해. 그죠? 나라가 달라지니까 새로운 헌법이 필요해. 그래서 재헌의회가 필요한 거야. 재헌의회. 그죠? 이거를 하는데 이 구성전에 선거를 개혁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80년대 재헌의회파 있었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재헌의회파 80년대 재헌의회파 있었는데 그거 너무 하나만한 얘기야. 모든 혁명은 새로운 나라 헌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 필요해요. 재헌의회파. 그래서 재헌의회파들이 뭐라 그래? 옛날에 야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자. 기존의 국회를 해산하고 즉시 재헌의회를 기억나는 게 시대적으로 했었어요. 그 1학년 때 선출해서 구성하자. 공모에서 1학년 때 했었는데 하수라는 타협다 혁명으로 재헌 딱 이후에 87년도에 근데 여기서 시민들은 약간 공화철에 독도타를 했다가 파쇼타도 민중공화국을 했으니까 조금 구호가 조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 그래 여기서 즉시 하자고 하면 된다. 기존 국회를 해산하고 즉시 재헌회를 하자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즉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지.
그죠? 지금 어떤 선거제도? 엘리트만 달성될 수 있잖아. 그죠? 엘리트만 당선되는 선거제잖아. 부자하고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들만 당선되잖아. 지금 윤석열, 박근혜 물리친 다음에 선거제도 하나도 안 바꾸면 다 똑같은 놈이죠. 변호사하고 유명재잖아.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꾼다?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그죠? 공장에서 의원을 선출해. 대학에서 의원을 선출해. 공장에서 선출하면 노조위원장이 국회의원 되겠지. 대학에서 선출하면 총학생회장이 되겠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헌의파애들도 이게 재헌의회 하자는 건 아무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재헌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건 어때? 기존 국회를 해산하고 옛날에 즉시 재헌의회 하지 않냐. 그건 말이 바보 같은 얘기고 즉시 하면 안 되고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나서 재헌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파리꼬움에서 이거를 막스가 이제 강조했지. 파리꼬움에서 노동자는 그 혁명 직후에 자본주의 국가 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요. 주로 뭐냐면 상비군, 반료제, 그죠? 그리고 부르주아 선거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박근혜다 윤석열을 쫓아냈다 그러면 어때? 바로 선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거하자 그러겠죠. 부르주아들은. 왜냐면 지금 소선거구제 양당제 하면 바로 선거하면 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새끼들을 또 해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는 바로 선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 일단은 비례대표, 그죠? 비례대표제로 바꿔서, 그죠? 그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진 게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선거구를 지역뿐만 아니라 공장, 학교, 그 다음에 뭐 농촌에는, 그죠? 농촌에는 농장,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꾸죠. 그렇게 되면 어때? 민중의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부르주아 선거, 엘리트가 당선되는 선거제도였는데 박근혜 탄핵하고 선거해봤자 또 똑같은 놈 민주당 국민의 윤석열 몰아내서 해봤자 지금 선거 그대로 해봐. 그러면 또 국민의힘 민주당 놈들이 또 헤쳐먹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독일 혁명의 배울 바로 이거예요. 혁명이 되면 민중을 참여시키는 선거 개혁을 먼저 하고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또 과거의 지배 계급이 다수가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